옛날 강진의 고을 한가운데 하진사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진사는 논밭은 물론 어장까지 두루 가진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지요.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갑수의 혼처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그런 하진사의 아들 갑수가 마당에서 머슴 봉섭이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봉섭아, 오늘도 지난달처럼 쌀 한 가마니랑 은전 조금 챙겨다 줄 테니 춘심이네 집에 가져다 주거라. 아이고, 갑수 도련님.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러십니까요?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이번에는 참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어요. 거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이 녀석아. 춘심이네는 올봄에도 농가리를 못했을 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더냐. 그런 마당에 지금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겠느냐. 잔말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혹시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게 되면 도련님께서 꼭 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요. 봉섭이가 쌀가마와 은전을 챙겨 마당을 나서는 동안 하진사는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미 진즉에 다 끝이 나버린 일을 저 아이 혼자만 저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인가?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꼬. 아들 갑수의 행태가 영 못마땅했던 하진사는 머슴 봉섭이 대문을 나서자 즉시 갑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갑수야, 너 요즘도 그 춘심이네 집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춘심이네가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장례를 약속한 우리 집안에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을 하자 하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녀석. 언제까지 그렇게 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셈이냐. 이제부터는 그 집에 돈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내년 봄 과거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이미 굳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군자가 되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는 것이냐. 시간은 갑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수의 아버지인 하진사와 춘심이의 아버지 임초씨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자란 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각자의 집안을 꾸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맞았고 또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흥섭이 이 친구야. 이거 참말로 자네와 나 사이가 묘하지 않은가? 자식을 보는 것은 내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만. 흥섭이 자네도 아이가 생겼다고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 둘 사이엔 정말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만.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까지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네. 그 말을 듣고 하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임초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성별을 봐보고 정을 맺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일세. 하진사의 말에 임초씨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정을 맺어주자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야.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까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이면 형제자매로 삼고 또 다른 성별이면 이후에 그네들이 커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는 말일세.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우정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부터 몇 달 후, 임초신의 집에서는 딸 춘심이가, 그리고 하진사의 집에는 아들 갑수가 태어났지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춘심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 건강하던 임초씨가 병석에 누워 3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남편 일은 슬픔의 화병으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임초씨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갑수야, 나도 말이다. 나도 임초씨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산 사람들끼리나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가을에 한양에 가서 과거 준비나 철저히 하거라. 당장 내년 봄이 시험 아니더냐. 내 혼처는 내 매파를 시켜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처자를 알아볼 테니 말이다. 하진사가 차갑게 소리를 치자 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갑수는 다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며 몰래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워낙에 미리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성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소.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갑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에 춘심이는 저려오는 마음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선비들이 상투를 고정시키는 금으로 된 동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선비들이 쓰는 동곳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리 귀한 금동곳을 어찌 제게...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동곳이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이 춘심낭자 당신이니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내년 봄에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립시다. 이 금동곳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여.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갑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춘심이는 너무나도 놀라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말고요, 갑수 도련님. 도련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겠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호롱불을 끄자 세상에는 마치 갑수와 춘심이 단 두 사람만이 남은 듯이 고요해졌고, 둘은 자연스레 어둠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몸을 통해 온전히 나누었지요. 이후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춘심이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빌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춘심이의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말숙이가 아침 일찍부터 허겁지겁 춘심이네 집으로 찾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야, 춘심아. 너 그 소문 들었냐잉? 소문이라니. 말숙이 언니, 무슨 일인데 이리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대요? 하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구만.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요? 얼른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춘심이, 너 놀라지 말아라. 거 갑수 도련님 말이여. 갑수 도련님이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옆 고을 문참판댁 딸이라고 하는구만. 말숙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춘심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요? 네, 어제 장터에서 똑똑히 들었구만.
우리 마을 매파가 올 초부터 하진사댁 문지방을 제 집 마냥 넘나들더니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없구만요. 갑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혼례를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냐? 혹시 내가 갑수 도련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말 속에 한숨 섞인 물음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갑수와의 지난 약속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혼례를 올리자던 그 약속. 이제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짐을 꾸리고서는 아무도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길을 걷고 또 걸어 고창의 한 산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와, 웜에. 이것이 다 누구요? 너 춘심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왔다냐? 이모님. 제가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려고 혼자 발버둥을 쳤겠지만 뱃속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모님밖에 없구만요. 제가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저 좀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야? 너, 내가 애를 가졌다고? 그래, 얼마든지 여기 있어도 좋구만, 춘심아. 하이고, 박복한 것. 참말로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하단 말이냐? 몇 년 만에 만난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터뜨렸지요. 먼 길을 떠나온 춘심이에게 이모의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지만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일부러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먼 고창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그와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춘심이 이모의 주막에서 일을 한 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그 긴 세월 동안 춘심이는 이모와 함께 살던 산골 주막을 물려받아 이제는 다 커버린 딸 옥순이와 함께 그곳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저 옥순이가 참말로 춘심이 딸 맞구만. 맞아. 그러게 말여. 우리 주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랑 얼굴이 완전히 판박이구만. 그려. 저 옥순이가 춘심이를 닮아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나는 요새 우리 옥순이 얼굴 보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옥순이도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되어버렸구먼. 아이고, 옥순이를 아주 조그만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저 아이도 언젠가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내가 아비가 된 것 마냥 벌써부터 마음이 찡해지는구만. 이렇듯 넉넉한 인심을 가진 춘심이뿐 아니라 그녀의 싹싹한 딸 옥순이를 보기 위해 그간 주막을 찾는 단골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차디찬 겨울이 춘심이의 주막에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산골짜기를 흔든 어느 날 옥순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열이 심하게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춘심이는 급하게 아랫마을 의원을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주모.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급하게 처치는 해두었는데 말이요.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할지도 모르겠소. 그 말을 듣자 춘심이는 오래전 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웜에. 의원님,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날이 추워지다 보니 환자들이 많아 약재상이 오기 전에 딱 맞는 약초가 다 떨어져 버렸구만. 그래, 뭐라고요? 그럼 의원님, 그 약초를 어디서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옥순이를 이대로 둘 수만은 없구만요. 다행히도 말일세. 내일이면 항상 이 근처를 도는 약초꾼이 마침 오기로 되어 있네. 그자가 매월 보름이면 우리 의원에 들르는데 약초에도 박식할 뿐더러 탕제 솜씨는 나보다도 훨씬 나을 테니 그자가 내일 찾아오는 대로 내 바로 주막으로 보내겠네?
춘심이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하며 의원에게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어제 다녀간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하얗게 쌓인 눈길을 뚫고 한 약초꾼이 주막 앞에 다다랐지요. 약초꾼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약초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처럼 도포 차림의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심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약초꾼을 맞이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약초꾼은 다름 아닌 17년 전 그녀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갑수였기 때문이었지요. 얘야, 약초꾼이 맞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약초꾼이 되시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자, 자네는 춘심이 아니.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잠시 더 바라보다 춘심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갑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갑수는 조심스럽게 옥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맥을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몸속에 쌓인 열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나저나 이 아이는 나이가 몇이요? 그것이 올해로 17이 되는구만요. 갑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심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속마음, 17이라니. 이 아이는 틀림없이 바로 내 딸이구만. 내 딸. 그날 밤 갑수는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해서 탕약을 다리고는 그 약을 옥순이에게 조심스레 먹였지요. 다행히 탕약이 잘 들었는지 옥순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몸에서 열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구만. 행여 약효가 듣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걸로 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소. 그제야 안심을 하며 한숨을 돌리는 춘심이를 보며 갑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렸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 그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가 아버지 하진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수가 방 안에 들어서자 낯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갑수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로 하진사의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갑수야,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과거 시험이란 것이 원래 한 번에 붙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기회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갑수야, 이 처자가 다름 아닌 옆마을 문참판 대개따님인 매양이란다. 매파에게 아주 사정사정해서 내 혼처로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이니 어디 한번 인사나 나눠보거라. 갑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혼례는 춘심낭자와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 분명히 내가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내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일러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는 하나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아버지, 저는 이미 춘심낭자와 약속까지 했는데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곧장 춘심이의 집으로 뛰어간 갑수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청껏 춘심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마을을 떠나버린 춘심이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이후로도 며칠이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춘심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디에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 없었던 갑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문참판 댁의 매향이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듬해 매향이 첫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본 채 사산되고 말았고 매향이 역시 산고로 인해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난 갑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춘심이를 지키지 못한 죄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는 결국 과거 공부의 뜻 역시 마음에서 내려놓고 집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갑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다는 이유로 행한 나의 욕심이었어. 그러니 제발 집을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갑수를 붙잡았지만 갑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린 제가 어찌 하늘 아래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팔자 좋게 글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된 이상 저는 하늘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약초나 캐며 살아가렵니다. 아이고, 갑수야, 갑수야.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갑수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갑수는 조선 팔도를 누비며 산에서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리는 약초상이 되어 긴 세월을 보내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끝마친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다시 춘심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선 팔도를 누비며 약초를 캐고 다닌 것은 혹여나 춘심이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네? 그 말에 춘심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춘심이 자네만 괜찮다면 말일세. 어떤가?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딸과 함께 우리 셋이서 이제라도. 순간 갑수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우리 딸 옥순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일도 마다하고 한양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구만. 부인, 우리 옥순이 상태는 어떠하오? 그런데 이분은 또 누구시오? 서방님, 갑수는 춘심이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 소리가 자신이 아닌 등 뒤에 낯선 사내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탕약을 먹였고 열도 내렸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빠져나갔지요. 서방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셔요.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부인, 밖에 아직도 눈이 펑펑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저 약초꾼님께 약값을 안 드렸구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춘심이는 서둘러 갑수를 따라 나섰고 눈 속에서 사라져 가던 갑수를 급히 불러 세웠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 위에서 둘이 다시 마주서자 춘심이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갑수의 손에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이것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 그때 갑수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17년 전 자신이 춘심이에게 건넸던 금동곳이 들어있었지요. 내 평생을 못 돌려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게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 말을 끝으로 춘심이는 등을 돌려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갑수는 어깨에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춘심이에게 건네받은 금동곳을 손으로 매만지자 그는 그제서야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의 사랑이 끝이 났음을 실감한 채 다시 깊은 숲속 옛날 강진의 고을 한가운데 하진사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진사는 논밭은 물론 어장까지 두루 가진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지요.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갑수의 혼처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그런 하진사의 아들 갑수가 마당에서 머슴 봉섭이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봉섭아,
오늘도 지난달처럼 쌀 한 가마니랑 은전 조금 챙겨다 줄 테니 춘심이네 집에 가져다 주거라. 아이고, 갑수 도련님.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러십니까요?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이번에는 참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어요. 거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이 녀석아. 춘심이네는 올봄에도 농가리를 못했을 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더냐. 그런 마당에 지금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겠느냐. 잔말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혹시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게 되면 도련님께서 꼭 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요. 봉섭이가 쌀가마와 은전을 챙겨 마당을 나서는 동안 하진사는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미 진즉에 다 끝이 나버린 일을 저 아이 혼자만 저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인가?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꼬. 아들 갑수의 행태가 영 못마땅했던 하진사는 머슴 봉섭이 대문을 나서자 즉시 갑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갑수야, 너 요즘도 그 춘심이네 집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춘심이네가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장례를 약속한 우리 집안에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을 하자 하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녀석. 언제까지 그렇게 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셈이냐? 이제부터는 그 집에 돈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내년 봄 과거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이미 굳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군자가 되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는 것이냐? 시간은 갑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수의 아버지인 하진사와 춘심이의 아버지 임초씨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자란 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각자의 집안을 꾸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맞았고 또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흥섭이 이 친구야. 이거 참말로 자네와 나 사이가 묘하지 않은가? 자식을 보는 것은 내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만. 흥섭이 자네도 아이가 생겼다고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 둘 사이엔 정말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만.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까지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네. 그 말을 듣고 하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임초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성별을 봐보고 정을 맺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일세. 하진사의 말에 임초씨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정을 맺어주자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야.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까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이면 형제자매로 삼고 또 다른 성별이면 이후에 그네들이 커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는 말일세.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우정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부터 몇 달 후, 임초신의 집에서는 딸 춘심이가, 그리고 하진사의 집에는 아들 갑수가 태어났지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춘심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 건강하던 임초씨가 병석에 누워 3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남편 일은 슬픔의 화병으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임초씨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갑수야, 나도 말이다. 나도 임초씨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산 사람들끼리나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가을에 한양에 가서 과거 준비나 철저히 하거라. 당장 내년 봄이 시험 아니더냐. 내 혼처는 내 매파를 시켜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처자를 알아볼 테니 말이다. 하진사가 차갑게 소리를 치자 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갑수는 다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며 몰래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워낙에 미리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성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소.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갑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에 춘심이는 저려오는 마음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선비들이 상투를 고정시키는 금으로 된 동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선비들이 쓰는 동곳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리 귀한 금동곳을 어찌 제게...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동곳이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이 춘심낭자 당신이니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내년 봄에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립시다. 이 금동곳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여.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갑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춘심이는 너무나도 놀라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말고요, 갑수 도련님. 도련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겠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호롱불을 끄자. 세상에는 마치 갑수와 춘심이 단 두 사람만이 남은 듯이 고요해졌고 둘은 자연스레 어둠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몸을 통해 온전히 나누었지요. 이후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춘심이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빌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춘심이의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말숙이가 아침 일찍부터 허겁지겁 춘심이네 집으로 찾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야, 춘심아. 너 그 소문 들었냐잉? 소문이라니. 말숙이 언니, 무슨 일인데 이리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대요? 하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구만.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요? 얼른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춘심이, 너 놀라지 말아라. 거 갑수 도련님 말이여. 갑수 도련님이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옆 고을 문참판댁 딸이라고 하는구만. 말숙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춘심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요? 네, 어제 장터에서 똑똑히 들었구만. 우리 마을 매파가 올 초부터 하진사댁 문지방을 제 집 마냥 넘나들더니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없구만요. 갑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혼례를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냐? 혹시 내가 갑수 도련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말숙의 한숨 섞인 물음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갑수와의 지난 약속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혼례를 올리자던 그 약속. 이제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짐을 꾸리고서는 아무도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길을 걷고 또 걸어 고창의 한 산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와, 웜에. 이것이 다 누구요? 너 춘심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왔다냐? 이모님. 제가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려고 혼자 발버둥을 쳤겠지만 뱃속에 애까지 있는 마당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모님밖에 없구만요. 제가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 테니까 저 좀 여기서 지내게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야? 너, 내가 애를 가졌다고? 그래, 얼마든지 여기 있어도 좋구만, 춘심아. 하이고, 박복한 것. 참말로 운명이 어찌 이리도 기구하단 말이냐? 몇 년 만에 만난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터뜨렸지요. 먼 길을 떠나온 춘심이에게 이모의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지만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일부러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먼 고창에서 자리를 잡고 평생 그와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춘심이 이모의 주막에서 일을 한 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그 긴 세월 동안 춘심이는 이모와 함께 살던 산골 주막을 물려받아 이제는 다 커버린 딸 옥순이와 함께 그곳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저 옥순이가 참말로 춘심이 딸 맞구만. 맞아. 그러게 말여. 우리 주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랑 얼굴이 완전히 판박이구만. 그려. 저 옥순이가 춘심이를 닮아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나는 요새 우리 옥순이 얼굴 보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옥순이도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되어버렸구먼. 아이고, 옥순이를 아주 조그만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저 아이도 언젠가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참말로 내가 아비가 된 것 마냥 벌써부터 마음이 찡해지는구만. 이렇듯 넉넉한 인심을 가진 춘심이뿐 아니라 그녀의 싹싹한 딸 옥순이를 보기 위해 그간 주막을 찾는 단골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차디찬 겨울이 춘심이의 주막에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산골짜기를 흔든 어느 날 옥순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열이 심하게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깜짝 놀란 춘심이는 급하게 아랫마을 의원을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주모.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으로 급하게 처치는 해두었는데 말이요. 이것이 큰일이구만. 이대로 놔두면 위험할지도 모르겠소. 그 말을 듣자 춘심이는 오래전 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더욱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웜에. 의원님,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날이 추워지다 보니 환자들이 많아 약재상이 오기 전에 딱 맞는 약초가 다 떨어져 버렸구만. 그래, 뭐라고요? 그럼 의원님, 그 약초를 어디서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옥순이를 이대로 둘 수만은 없구만요. 다행히도 말일세. 내일이면 항상 이 근처를 도는 약초꾼이 마침 오기로 되어 있네. 그자가 매월 보름이면 우리 의원에 들르는데 약초에도 박식할 뿐더러 탕제 솜씨는 나보다도 훨씬 나을 테니 그자가 내일 찾아오는 대로 내 바로 주막으로 보내겠네? 춘심이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하며 의원에게 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어제 다녀간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하얗게 쌓인 눈길을 뚫고 한 약초꾼이 주막 앞에 다다랐지요. 약초꾼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약초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처럼 도포 차림의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심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약초꾼을 맞이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약초꾼은 다름 아닌 17년 전 그녀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갑수였기 때문이었지요. 얘야, 약초꾼이 맞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약초꾼이 되시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자, 자네는 춘심이 아니.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잠시 더 바라보다 춘심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갑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갑수는 조심스럽게 옥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맥을 짚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몸속에 쌓인 열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나저나 이 아이는 나이가 몇이요? 그것이 올해로 17이 되는구만요. 갑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니 심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속마음, 17이라니. 이 아이는 틀림없이 바로 내 딸이구만. 내 딸. 그날 밤 갑수는 밤이 늦도록 정성을 다해서 탕약을 다리고는 그 약을 옥순이에게 조심스레 먹였지요. 다행히 탕약이 잘 들었는지 옥순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몸에서 열도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구만. 행여 약효가 듣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걸로 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소. 그제야 안심을 하며 한숨을 돌리는 춘심이를 보며 갑수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렸구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 그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 시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온 갑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가 아버지 하진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수가 방 안에 들어서자 낯선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갑수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로 하진사의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지요. 갑수야, 먼 길 다녀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과거 시험이란 것이 원래 한 번에 붙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기회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갑수야, 이 처자가 다름 아닌 옆마을 문참판 대개따님인 매양이란다. 매파에게 아주 사정사정해서 내 혼처로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이니 어디 한번 인사나 나눠보거라. 갑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혼례는 춘심낭자와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이 녀석아, 내 분명히 내가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내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일러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는 하나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아버지, 저는 이미 춘심낭자와 약속까지 했는데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지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곧장 춘심이의 집으로 뛰어간 갑수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청껏 춘심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마을을 떠나버린 춘심이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이후로도 며칠이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춘심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디에서도 춘심이를 찾을 수 없었던 갑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문참판 댁의 매향이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듬해 매향이 첫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세상 빛도 못 본 채 사산되고 말았고 매향이 역시 산고로 인해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난 갑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춘심이를 지키지 못한 죄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는 결국 과거 공부의 뜻 역시 마음에서 내려놓고 집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갑수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다는 이유로 행한 나의 욕심이었어. 그러니 제발 집을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갑수를 붙잡았지만 갑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자식을 동시에 잃어버린 제가 어찌 하늘 아래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팔자 좋게 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된 이상 저는 하늘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약초나 캐며 살아가렵니다. 아이고, 갑수야, 갑수야.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갑수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갑수는 조선 팔도를 누비며 산에서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리는 약초상이 되어 긴 세월을 보내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끝마친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다시 춘심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조선 팔도를 누비며 약초를 캐고 다닌 것은 혹여나 춘심이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네? 그 말에 춘심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갑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춘심이 자네만 괜찮다면 말일세. 어떤가?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딸과 함께 우리 셋이서 이제라도. 순간 갑수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우리 딸 옥순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일도 마다하고 한양에서 한달음에 달려왔구만. 부인, 우리 옥순이 상태는 어떠하오? 그런데 이분은 또 누구시오? 서방님, 갑수는 춘심이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 소리가 자신이 아닌 등 뒤에 낯선 사내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탕약을 먹였고 열도 내렸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빠져나갔지요. 서방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셔요.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부인, 밖에 아직도 눈이 펑펑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약초꾼님께 약값을 안 드렸구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춘심이는 서둘러 갑수를 따라 나섰고 눈 속에서 사라져 가던 갑수를 급히 불러 세웠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 위에서 둘이 다시 마주서자 춘심이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갑수의 손에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이것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 그때 갑수가 주머니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17년 전 자신이 춘심이에게 건넸던 금동곳이 들어있었지요. 내 평생을 못 돌려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이렇게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그 말을 끝으로 춘심이는 등을 돌려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갑수는 어깨에 눈이 쌓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춘심이에게 건네받은 금동곳을 손으로 매만지자 그는 그제서야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의 사랑이 끝이 났음을 실감한 채 다시 깊은 숲속 옛날 강진의 고을 한가운데 하진사라는 천석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진사는 논밭은 물론 어장까지 두루 가진 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지요. 이렇듯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갑수의 혼처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그런 하진사의 아들 갑수가 마당에서 머슴 봉섭이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봉섭아, 오늘도 지난달처럼 쌀 한 가마니랑 은전 조금 챙겨다 줄 테니 춘심이네 집에 가져다 주거라. 아이고, 갑수 도련님.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이번 달도 또 그러십니까요?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면 이번에는 참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어요. 거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이 녀석아.
춘심이네는 올봄에도 농가리를 못했을 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지 않더냐. 그런 마당에 지금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겠느냐. 잔말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혹시 주인 어르신께서 아시게 되면 도련님께서 꼭 잘 좀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요. 봉섭이가 쌀가마와 은전을 챙겨 마당을 나서는 동안 하진사는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미 진즉에 다 끝이 나버린 일을 저 아이 혼자만 저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인가? 저리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할 수 있을꼬. 아들 갑수의 행태가 영 못마땅했던 하진사는 머슴 봉섭이 대문을 나서자 즉시 갑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갑수야, 너 요즘도 그 춘심이네 집에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요즘 춘심이네가 많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장례를 약속한 우리 집안에서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갑수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을 하자 하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녀석. 언제까지 그렇게 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셈이냐? 이제부터는 그 집에 돈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내년 봄 과거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희 두 집안 사이에 이미 굳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군자가 되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만해라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까지 꺼내는 것이냐? 시간은 갑수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수의 아버지인 하진사와 춘심이의 아버지 임초씨는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자란 그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각자의 집안을 꾸리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둘은 비슷한 시기에 부인을 맞았고 또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흥섭이 이 친구야. 이거 참말로 자네와 나 사이가 묘하지 않은가? 자식을 보는 것은 내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만. 흥섭이 자네도 아이가 생겼다고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 둘 사이엔 정말 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구만. 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까지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네. 그 말을 듣고 하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임초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흥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나? 무엇을 말인가?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성별을 봐보고 정을 맺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일세. 하진사의 말에 임초씨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정을 맺어주자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 친구야. 그것도 못 알아듣겠는가? 그러니까 자네 아이와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이면 형제자매로 삼고 또 다른 성별이면 이후에 그네들이 커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는 말일세.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우정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부터 몇 달 후, 임초신의 집에서는 딸 춘심이가, 그리고 하진사의 집에는 아들 갑수가 태어났지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춘심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그 건강하던 임초씨가 병석에 누워 3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남편 일은 슬픔의 화병으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며 임초씨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지요. 갑수야, 나도 말이다. 나도 임초씨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산 사람들끼리나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가을에 한양에 가서 과거 준비나 철저히 하거라.
당장 내년 봄이 시험 아니더냐. 내 혼처는 내 매파를 시켜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처자를 알아볼 테니 말이다. 하진사가 차갑게 소리를 치자 갑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갑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 갑수는 다급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며 몰래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워낙에 미리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성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소.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갑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러 온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에 춘심이는 저려오는 마음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미소를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춘심이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선비들이 상투를 고정시키는 금으로 된 동곳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선비들이 쓰는 동곳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리 귀한 금동곳을 어찌 제게... 지금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동곳이오. 그리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사람이 춘심낭자 당신이니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내년 봄에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혼례를 올립시다. 이 금동곳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여.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소. 갑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춘심이는 너무나도 놀라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말고요, 갑수 도련님. 도련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빌겠습니다. 이윽고 갑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호롱불을 끄자. 세상에는 마치 갑수와 춘심이 단 두 사람만이 남은 듯이 고요해졌고 둘은 자연스레 어둠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몸을 통해 온전히 나누었지요. 이후 갑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춘심이는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천지신명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빌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춘심이의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춘심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말숙이가 아침 일찍부터 허겁지겁 춘심이네 집으로 찾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야, 춘심아. 너 그 소문 들었냐잉? 소문이라니. 말숙이 언니, 무슨 일인데 이리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대요? 하이고, 이것을 어쩌면 좋냐, 춘심아. 이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구만.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요? 얼른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춘심이, 너 놀라지 말아라. 거 갑수 도련님 말이여. 갑수 도련님이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옆 고을 문참판댁 딸이라고 하는구만. 말숙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춘심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요? 네, 어제 장터에서 똑똑히 들었구만. 우리 마을 매파가 올 초부터 하진사댁 문지방을 제 집마냥 넘나들더니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럴 리가 없구만요. 갑수 도련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혼례를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냐? 혹시 내가 갑수 도련님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말숙의 한숨 섞인 물음에 춘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갑수와의 지난 약속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꼭 혼례를 올리자던 그 약속. 이제 다 허사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네. 아이고. 그나저나 다른 것보다 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춘심이는 짐을 꾸리고서는 아무도 몰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갑수의 소식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고 길을 걷고 또 걸어 고창의 한 산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님을 찾아갔지요. 와, 웜에. 이것이 다 누구요? 너 춘심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왔다냐?